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봅시다. 됐어. 오케이 됐다. 자 오늘은 그 교재 3장 이게 그 코र्스가 뭐로 되어 있는 거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충전을 하고 충전 어디 갔어? 아닌데? 뭐야? 자 누가 들어왔느냐. 아 좋아요. 지원이하고 현준이 들어왔네요. 자 봅시다. 그 헤모글로빈 특집이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서 첫 번째 자 오늘은 헤모글로빈 특집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좀 보면 그 사실은 이게 뭐지 화학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포유동물 나오고 뭐 산소 나오고 그다음에 뭐 폴피린 나오고 해서 뭐 구주도 나오는데 야 이렇게 그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문제를 쭉 읽으면 이 녀석은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짜잔. 자 누구냐면 바로 일산화탄소. 요거의 화학적 성격. 이거를 논술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사실은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은 아주 간단한 분자이긴 합니다만 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태초부터 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그 생명체에 유해해요, 무해해요? 생명체에 극도로 유해하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일정량 이상 들이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죽어 무슨 말 알겠죠?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의 화학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차근차근 논술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1. 요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화학 원만 배워도 막 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루이스 구조 혹은 옥텟 룰
왜냐하면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는 건 옥텐 룰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옥텐 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잘 들어맞지 않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틀려서 사실은 내가 아는 물리학자들 중에는 저 옥텐 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모두 다 이제 화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변의 물리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저 루이스 구조는 인류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개념이에요. 왜냐? 이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오류가 있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상당히 쉬워요. 부담 없이 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쉬운데 근데 틀린 것도 많지만 묘하게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저 루이스 구조가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화학에서는 저 루이스 구조 옥텐룰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건 저 일산화탄소가 됐건 뭐 어떤 분자가 됐건 그것의 화학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를 우선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텟에 맞추어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루이스 구조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어떤 그 전하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루이스 구조상에서 각 원자들에 나타나는 전하 표현은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바로 형식 전하와 산화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 전하와 산화수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선 이것에 대한 형식 전하 표현.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들을 카운팅을 한 다음, 그러니까 여기 삼중결합이면 이렇게 결합전자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형식전하를 따질 때는 이 나와 있는 결합전자들을 이합 저렇게 무조건 양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전하를 따질 때 결합전자를 양등분한 다음 나와 있는 전자들을 바로 그 원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전자를 절반한 다음 그리고 이 탄소는 결합전자의 절반인 3개와 비공호 전자마저도 자기가 다 가져간다라고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럼 이 탄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로 획득한 걸로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자잉? 그러면 원래 탄소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탄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고 그럼 보시다시피 이 탄소의 단 전자가 5개로 카운팅이 된다는 뜻은 얘가 원래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는 형식 전하가 1-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산소는 보시다시피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획득하는 것으로 지금 카운팅이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소는 16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모자르게 된 거죠. 그럴 경우 전자 하나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형식 전하가 1+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형식 전하를 따지면 O 마이너스 플러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루이스 구조상에서 따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하 개념, 바로 샨화슈. 형식 전하는 그걸 부여할 때 결합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등분했거든요. 양쪽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산화수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전기 음성도 비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탄소와 산소의 전기음성도 어디가 더 크고 작나요? 바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게 나타나죠. 어떻게?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 탄소의 전기음성도는 2.5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보다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산화수를 따질 때는 어떡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결합전자 모두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모두 다 독식합니다. 모두 다 독식한다. 그럼 현재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원래 산소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였어요? 6개였죠? 6개인데 8개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2-의 산화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한테 전자를 다 빼앗기고 몇 개의 전자만 획득하는 걸로 보여지죠? 2개의 전자만 획득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럼 원래 4개인데 2개가 됐으니까 이 경우 탄소는 산화수가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탄소하고 산소의 방금 말씀드린 형식 전하를 비교하자. 그러면 탄소가 1-, 산소가 1+인데 반해 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 탄소가 2+고 산소가 2-입니다. 루이스 구조로부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일산화탄소의 경우 이 실제 전하분포, 그러면 진짜로 물리적으로 측정을 하면 저 탄소하고 산소에는 정말로 음전화, 양전화 어떤 게 대전되어 있을까요? 그 실제 전하분포를 알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건 1.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일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극성이 매우 작을 것이다. 왜 극성이 매우 작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식 전하와 산화수가 지금 서로 상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극성. 바로 전하 분리 현상을 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합 내에서만 극성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여러 결합이 존재하는 분자 전체에서도 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어져 있는 구조에서 예를 들어 잘 보세요. 형식 전하로 따지면 탄소 쪽이 마이너스고 산소 쪽이 플러스인 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산화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산소가 마이너스고 탄소가 플러스인 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둘의 경향성이 어떻게 돼요? 형식 전하 측면에서는 탄소가 마이너스고 산화수 측면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두 효과는 서로 협동적이에요? 서로 상쇄적이에요? 서로 상쇄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실제로는 탄소, 산소 그 누구도 이 전하를 잘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극성이 정말 작습니다. 뭐냐면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성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극성이 나타나요.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분자다. 알겠죠? 그것을 루이스 구조의 형식 전하와 산화수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다. 두 번째. 짜자자잔. 두 번째는 이 경우는 산화수보다 형식 전화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산화탄소 있죠. 실제 전하분포는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탄소 쪽이 0.02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산소 쪽이 0.02 플러스가 나옵니다. 알겠죠? 결론은 저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루이스 구조에서 형식 전화도 따져보고 산화수도 따져봤는데 지금 이 두 효과가 서로 충돌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충돌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두 요인 중에 더 주요한 요인을 골라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게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산화수 측면에서는요. 산소가 2- 산화수가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산소가 어떤 화학결합에서 2- 산화수를 갖는다고 해서 어떤 그 화합물이 특별한 반응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익산화탄소 말고 물 이런 데서도 여기에 있는 산소가 2- 산화수를 갖고 수소가 1+ 산화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물에서 산소가 2- 산화수지만 이때 보시다시피 H2가 무슨 특별한 무슨 반응성이 있다 없다? 굳이 그런 걸 언급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수는 항상 보편적으로 주로 나타나는 산화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포함하는 분자는 반응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식 전환은 어떻게? 반응성이 없는 안정한 분자의 경우 그 분자를 구성하는 내부 원자들의 형식 전화가 보통 0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없는 애들이 형식 전화가 0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이 아닌 형식 전화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게 이게 됐건 이게 됐건 바로 큰 반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화수는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는 큰 반응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 전화는 0이 아닌 형태가 나타나는 건 그 녀석이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산화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산화수는 흔하게 나타나는 산화수는 반응성이 있다 그랬어요? 반응성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반응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흔하지 않은 산화수가 나올 경우는 큰 반응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 자, 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과산화수소죠. 이 경우는
수소의 산화수가 1 플러스인 건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물에 비해서 여기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로 나타나느냐? 1 마이너스 산화수가 나타납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보통 2 마이너스가 흔한데 이 경우는 산화수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산화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터집니다. 터진다라는 얘기는 반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터진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극강으로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이 터지는 폭압이 어느 정도냐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산화수로 반응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독특한 산화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형식적 전화로 반응성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0이 아닌 형식 전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런 관점에서라면 이 둘 중에는 어떻게 지금은 형식 전화가 더 우세한 요소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덕에 형식 전화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서 여기서 이 탄소가 지금 음전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쌍극자 모멘트가 화학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정하죠. 이렇게 탄소 쪽에 음전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그 극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엄청 작다고 했죠. 그 엄청 작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0.02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NaCl이다 라고 하자. 그럼 이때 얘네들의 이온가를 어떻게 표현해요? 소듐은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소듐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 한 개가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0.02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은 했는데 몇 개씩 이동했다? 전자 0.02개가 이동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던 걸 0.02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진짜로 극성이 뭐하다? 엄청나게 작다. 아시겠죠? 그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성격이다. 그런데 이게 헤모글로빈하고는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자, 다들 적으셨죠? 적었죠? 자, 줍니다. 자, 방송 잘 들어가나? 좋아. 이거 다 누구야? 선현준, 예진, 지원. 그렇지. 좋아. 현준아,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어가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있는지 좀 계속 한 번씩 봐줘야겠죠? 땡큐. 자, 지우자. 여기 지금 나이 지우다. 에잇. 지우자. 쓱쓱쓱쓱. 자, 다음 세 번째. act as a ligand.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번역이 없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냥 리간드라고 하죠. 그래서 리간드라고 하는 건 바로 금속 원소에다가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배위결합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그 전자쌍을 제공하는 비금속 화합물을 우리가 리간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는 한번 써보면
금속의 전자쌍. 그걸 줘요. 그래서 배위결합을 만들죠. 그런 속성을 갖는 그런 속성을 갖는 비금속 화학종. 그걸 리간드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예, 오시면 됩니다. 아이, 깜짝이야. 그래, 반가워요. 교재 있어요? 네. 자기 갖고 왔죠? 네. 그래. 아이, 깜짝이야. 히야. 네. 논술, 팡 논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해야겠다 했는데, 그래. 좋아. 우리 오빠 이름은? 윤재? 배윤재? 그래, 반가워요. 그거 뭐야? 학교는 지금 어디 다녀? 학교는 어디 다녀? 세종고등학교. 반갑습니다. 이게 학생 중에 세종고등학교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얼굴만. 그렇구나. 자기는 3학년이에요? 2학년. 그럼 친구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예요?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한 학년에 몇 명이죠? 100명 정도 안 돼? 150명? 150명이면 전공생 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응? 학교에 안 갔구나. 그러네. 그런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인사는 하세요? 반가워? 안 반가워요? 아니, 너무 반가워. 그래. 참 사람들 참. 어쨌건 자, 보자. 그래서 요 리간드, 바로 여기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다. 어디에? 헤모글로빈의 철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 좀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리게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동사고요. 바로 리간드. 그냥 한글로 쓸까? 리간드로 작용하다라는 뜻의 자동사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여기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지금 그 비공호 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탄소 쪽에도 있고 산소 쪽에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도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고요. 산소가 가진 비공호 전자도 금속에게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거 알겠죠? 자, 문제 어떻게 되겠냐? 여기 찍을게요. 자, 여기 어떤 이제 금속이 있습니다. 자, 금속을 영어로 메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M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리고 얘는 편의상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합시다. 뭐 양이온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전화량 계산하기 편하게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바로 지금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샨쇼의 비공호 전자가 이압하고 전자성을 주면서 저렇게 리간드로 작동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생겨지게 바로
금속과 샤니쇼와 탄쇼. 이런 식이 되겠죠. 재윤 오케이? 아 재윤? 야 윤재 재윤재. 얘 이름은 뭐예요? 재우. 와 이름은 알아. 아, 그러지. 저 재우 별명 알아요? 제우스. 저 재우 아들 있어요. 알아요? 아폴로. 아, 네. 딸도 있어. 아르테미스. 조금. 제가 왜 싫어요? 아 그래 좋죠. 네 그래. 아들 낳는데 아폴로 갖고 딸 낳는데 아르테미스 같은 거, 뭐 그건 인생 성공한 거지. 그래, 그러지. 그래. 저 진우, 재우, 현우, 윤재, 그렇지 윤재, 그렇지. 윤재도 아들 놓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재우가 아들 딸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저 어쨌거나. 자, 근데 이 경우 이 일산화탄소의 속성을 살피기 위해서 저 일산화탄소의 무엇을 계속 따져봤어요? 형식 전화를 계속 따져봤죠. 그럼 이때 이 산소하고 탄소의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탄소하고 산소 사이를 이렇게 절반으로 가른 다음에 이 산소의 형식 전화 어떻게 돼? 아까 1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저 탄소의 형식 전화 1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한 후에도 형식 전화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전자를 절반, 탄소하고 금속 사이의 전자를 절반 나눈 다음에 저 산소, 탄소, 금속이 전자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전히 이 탄소는 형식 전화가 얼마예요? 여전히 1-죠? 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얘가 획득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산소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요? 전자를 얘가 몇 개 획득해요? 하나, 둘, 셋, 4개를 획득하죠? 그럼 산소의 원래 최고합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4개잖아. 그럼 이 산소의 형식 전화는 2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금속의 형식 전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1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보시다시피 처음에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때 금속은 산소로부터 전자 하나를 형식적으로 받는 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0이 아닌 형식 전화는 무엇을 의미한다? 큰 반응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산소 2 플러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는 전기임 송도가 큰 원소예요, 작은 원소예요? 작은 원소예요. 산소는 전기임 송도가 극도로 큰 원소죠. 그러니까 전기임 송도가 극도로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형식 전화가 2 플러스가 된다? 가능, 불가능. 아시겠죠? 그리고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됐다순 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냉큼 역반응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에서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하는 거는 될 일이란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다. 제 낚시는 알겠죠? 썰렁한가? 좋아. 됐어.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산소가 리간드로 작동하는 건 실패했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리간드로 작동해 볼까요? 누가 리간드로 작동해 볼까요? 탄소 하겠죠. 탄소. 자, 그럼 이 경우는 탄소가
리간드가 된다고 해보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금속에 뭐 얘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합시다. 이것처럼 이제 탄소가 전자성을 준다. 라코 해보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요렇게 될 것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도 계속 뭘 따져봐야 되겠어요? 형식전화를 따져봐야 되겠죠? 앞서서 일산화탄소의 속성을 살펴볼 때 형식전화적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반응도 형식전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그럼 마찬가지로 탄소, 산소에서 형식전화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탄소가 1 마이너스, 산소가 1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화학 결합을 이룬 상태에서도 절반 나눠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 산소는 여전히 5개의 전자를 갖기 때문에 형식 전화가 1 플러스. 그리고 이 금속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전자를 하나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탄소는 또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놈의 요 탄소, 지금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보이세요? 4개의 전자를 지금 획득하게 되죠. 그럼 탄소의 최외각 전자가 원래 4개인데 지금 4개가 됐다는 얘기는 이 탄소가 형식 전화가 중성이 되었다. 알겠죠? 그러면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형식 전화는 뭐가 될수록 안정하다? 0이 될수록 안정하다고 했죠. 그럼 이 주어진 반응은 어떻게 돼요? 이 탄소의 형식 전화가 0이 되어가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즉 위쪽보다는 훨씬 있음직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는 지금 금속이랑 반응을 할 때 누가 산소가 아니라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리간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윤재 담배 좀 피죠? 아, 펴요? 아, 그래. 아, 많이 필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우리 제우스도 담배 좀 펴. 아, 안 피는 거. 그래. 자, 담배를 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 폐암 어쩌고저쩌고 뭐 좋은데 중요한 건 폐암은 걸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그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상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이게 담배를 뚝 빨면 거기서 안에서 뭐 푹 연소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당연히 발암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근데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 발암 물질을 섭취해서 1초 후에 암 걸려서 돌아가세요. 이건 이상하잖아. 발암 물질이라는 게 발현되는 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담배 한 대 폈다고 뭐 바로 암 걸려 죽고 이건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담배를 피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쭉 빨면서 거기서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잔뜩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잔뜩 들어온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쭉 빠니까 코로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코로 바로 들어가서 뇌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뇌세포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랑 반응을 해서 이 체내 속에 이제 산소 농도를 아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담배는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금속과 누가? 탄소가 결합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이게 다가 아니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산소 봐봐. 산소는 전기음 송도가 커요, 작아요? 산소는 전기음 송도가 기본적으로 크죠. 그런데 플러스야. 그럼 이 산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나는 산소인데 내가 산소가 플러스인데 뭐 이런 경우다, 이럴 수 있잖아. 반면에 금속, 자,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기음 송도가 커요, 전기음 송도가 작아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기음 송도가 작아요. 금속의 정의가 뭐예요? 뭐를 금속이라고 해요? 만약에 뭐 금속의 찾기 문제로 금속과 관련된 중요한 속성을 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금속의 정의가 뭐냐? 얘는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잃어서 보통 양이온을 만들어내는 원소를 그걸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전자를 보통 잃는다고 했으니까 이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보통 전기 음성도가 금속은 작다고. 알겠죠? 그런 금속이 지금 마이너스야. 알겠죠?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플러스야. 그럼 저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저 산소가, 에이, 탄소하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요 결합전자쌍 있죠? 그 결합전자쌍의 일부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얘를 산소가 에이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갑니다. 내꺼 하면서 끌고 와요. 아시겠죠? 오! 그러면 저 산소가 탄소하고의 결합전자쌍을 산소 쪽으로만 끌고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노란 전자가 산소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노란 전자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간다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윤재? 그렇지. 옥텟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래도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바로 요렇게.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금속은 보통 전이금속입니다. 그럼 전이금속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금속 전자 배치상 뭐 d 오비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d 오비탈 중 어떤 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전자 배치 한번 생각해 볼까요?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기억하죠? 그러면 그 5가지 d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최대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금속은 d 오비탈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d 오비탈에 어떤 d 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과 별개로? 지금 이 탄소하고 금속 사이의 배위결합과 별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전히 d 오비탈의 전자쌍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금속이 가지고 있는 d 전자가 이 탄소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자, 바로 이렇게 여기 적어볼게요. 금속하고 바로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그리고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탄소가 금속한테 앞서 맨 처음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시그마 결합이라면, 지금은 금속이 탄소한테 가지고 있던 D전자를 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일산화탄소가 금속의 리간드로 작동을 하게 될 경우는 금속하고 탄소 사이에 저런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중결합은 결합력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결합력이 엄청 강한 거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전이금속하고의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뭘 따져볼까요? 계속 우리가 뭘 따지고 있어요? 형식전화를 따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형식전화를 따져볼게요. 절반, 절반. 자, 요 탄소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요 탄소 형식전화. 결합전자의 절반을 카운팅하는 게 형식전화죠. 그럼 이 탄소도 형식전화가 중성. 요 산소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걸 양쪽이 나눠 가지면 이 산소 같은 경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랑 같잖아. 그럼 이 산소도 형식전화가 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의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저기서 저 금속 원소의 형식전화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원소의 형식전화 얼마예요? 요 경우 중성이다. 중성인 거 알겠어요? 왜? 자, 맨 처음에 중성으로 가정하기로 했잖아요. 중성으로 가정을 한 그 상황에서 d오비탈의 전자 두 개를 표시한 거예요. 즉 얘는 d오비탈 전자 배치 두 개가 있는 것이 중성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정을 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탄소가 전자쌍을 주고 금속이 다시 전자쌍을 줘버리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이 금속이 두 개의 전자를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시작을 할 때 두 개의 전자를 그려놓고 그게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후에도 두 개의 전자가 있는 상태로 보아하니 앞서처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 형식전화가 중성으로 표현되면 이건 안정해지는 상황이에요, 불안정해진 상황이에요? 이건 억수로 안정해지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구조, 탄소가 리간드로 작동을 하는 일산화탄소는 금속과 이중결합을 형성해서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매우 큰 아주 안정한 구조의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이 만약에 철이라고 한다면 그 철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피 안에 있는 적혈구 안에 있는 힘 그룹 안에 있는 철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산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일산화탄소가 철과 같은 전이금속이랑 이중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은 혹은 전이금속은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산소랑 먼저 반응하겠어요? 일산화탄소랑 먼저 반응하겠어요? 일산화탄소랑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전부 다 화학 2 시간에 배웠던 루이스 구조, 그리고 루이스 구조에서 따지는 형식전화와 산화수의 개념으로
이런 식의 반응성을 대강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는 이걸 논술하라는 문제다 라고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실 컷오세요.